자, 일어나볼까요? 살짝 또 정신 차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은 아무래도 아침에 이제 뭐 물론 다 일찍 오긴 했지만 머리가 아직까지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 웜업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첫 지문에서 너네가 병렬 아예 안 보고 시작하는 것부터 나 약간 왜 안 하지? 왜 머리를 안 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걸 좀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가르쳐주는 건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런 것들을 물론 뭐 오늘 오답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벌써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 한 시간이 넘긴 했지만 세 지문 봤거든? 근데 뭐 이거보다는 더 봐야 돼요. 이거보다는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글이 어려운 것도 있었으니까 문장 어려운 거 있었고요. 뭐 나도 단어도 꽤 정리해 드렸으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나도 야 생각 좀 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양보 나오면 생각하시고요. 대두관계 나오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단어라는 건 생각보다는 암기의 영역이긴 하지만 단어 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병렬 나오면 생각하시고요. 지칭 나오면 생각하시고요. 지칭, 병렬, 대주만 생각하라니까. 양보라면 그것도 대조관계잖아요. 주관적인 면이 개입되어야지만 결국에 객관적이에요. 자꾸 이런 것들 갖다 놓치니까 내가 약간 마음이 답답해서 약간 내가 뭐 너무 조급하게 너네를 다 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실력이 쭉 가다가 쭉 간다는 게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유지되다가 갑자기 푹 올라간 애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나는 좀 발전하는 걸 나도 보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니네가 점수에 너무 또 몰입하면 안 되는 게 클리닉이라면 어떤 때는 80점 나오다가 어떤 때는 60점 후반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 막 이제 듣기 막 10개, 듣기를 10개가 아니라 듣기 한 4개, 5개 틀려버리고 그러다 보고 막 쉬운 거 다 틀려버리면 솔직히 60점 초반까지는 절대 내려갈 리가 없지만 60점 후반까지 나오긴 하잖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에 대한 이해력과 문장의 해석 능력과 어휘 능력이 중요한 거지. 솔직히 학원에서 시험 보는 클리닉 점수가 뭐가 중요했어? 거기서 9점 맞으면 수능에서 9점 나오는데 그 보장도 없는 거면서 니네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또 실전과는 다르게 문제를 푸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성급하게 대충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꼼꼼하고 단어 찾아가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의 또 이제 그렇게 성가신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 점수에 매몰되지 말고 글 이해랑 문장에서 점수도 계속 관심은 갖긴 하지만 틀린 문제만 틀리자고 얘기하지만 오케이 좀 그렇게 조금 더 약간 좀 이제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내가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게 조금 보여서 그랬어요. 자 20번부터 20, 21, 22, 23까지 4개 중에 또 오답을 23번 한 분. 오케이 23번 한 분. 오케이 또 이제 23번 누구죠? 내가 또 지금 못 들었는데 자 김민희 23번 안 어려워요. If you ever try to cut wood with blunt라는 게 뭉툭한 이거예요. 뭉툭한 뭐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뭉툭한 더 지루한 밋밋한 이런 거예요. X라는 건 도끼죠 도끼. 금도끼 은도끼 할 때 그 도끼. 네가 나무를 자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뭔가 뭉툭하고 밋밋한 도끼를 가지고 그래 본 적이 있다면 너는 알 거래요. 뭐냐면 how much effort 얼마나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를 갖다가 너는 알 거라는 거야. 태민아 물론 블런트라는 단어와 덤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야겠지만 당연히 뭉툭하고 밋밋한 도끼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도끼가 밋밋하고 뭉툭해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날카롭고 아주 예리해야죠. 그러면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든다는 건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오케이? 그러나 이 정도 단어를 갖다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블레이드 날이 아주 날카롭게 파일 갈아지게 되면 물론 파일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날카로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은 진행되어지는데 훨씬 더 적은 exertion이라는 단어는 알아야 돼요. 행사, 발휘, 노력 이거죠. 훨씬 더 적은 노력을 가지고 날이 날카로워지면 노력이 줄는 거야.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exert라는 단어가 행사하다, 발휘하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행사하다, 발휘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 exercise도
끼겨 넣어야 돼요. exercise가 운동하다, 훈련하다가 있는 게 아니라 행사하다, 발휘하다, 힘을 행사하다, 영향력을 발휘하다. 물론 여기서는 노력의 의미를 쓰였지만 요 뜻으로 exert 꼭 챙겨주세요. 여기서 단어를 갖다가 지금 몇 번을 내가 페이지로 갖고 있어갖고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보다는 이 단어 정도로 끝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비밀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knowing, 아는 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거냐? When to stop and sharpen the blade 주제네요. 언제 멈춰서 나를 날카롭게 할지를 아는 게 바로 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샤프를 쓰긴 하지만 연필을 쓰는데 연필 쓰다 보면 연필이 뭉툭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씨가 안 읽혀지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공부를 그만두고 연필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만두고 공부를 그만하면 발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만 그러니까 더 큰 발전을 위해서 한 발자국 후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계속 베는 것보다는 나를 갖다가 날카롭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가 되는 거죠.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그 일에도 적용되어지는 거야. 네가 똑같은 것을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하는 패턴 속에 네가 갇혀 있다면 그래서 네가 느껴요. as though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계속 챙겨주고 싶은데 이런 걸 모르면 내가 빡친다니까 as though가 뜻이 뭐예요? 니네들이 문제를 갖다 심각하게 여기셔야 되니까 자연소리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저 인간 뭐 하는 거야지만 니네 에즈도어를 모른다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야. 진짜 이분들 내가 진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진짜 몰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as if가 마치 뭐뭐처럼이고요. as though가 진짜 솔직히 진짜 도대가 독해하다가 as though를 한 100번은 봤을 거야. as if는 한 200번 봤을 거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먹히면 나도 진짜 할 맛이 안 나. 똑같은 게 일에 적용되어지는데 똑같은 원리가 네가 만약에 매일매일 똑같은 것들을 하는 패턴에 갇혀 있어요. 스톱. 그러다 보니까 네가 뭔가 뭉툭하고 밋밋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뭐 할 때다? 멈춰서 너의 도끼를 날카롭게 갈 때가 된 거예요. 진짜 도끼는 아니겠죠? 우리가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연필을 깎던 아니면 너의 어떤 예리함이라든가 명석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밋밋해지니까 지루하고 뭉툭해지니까 그래서 뭐 해라? 등록하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세미나, 비즈니스 학술 회의 같은데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즈니스 서적을 사업에 대한 책을 읽고요. 잡지를 읽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트레이드 쇼라든가 무역 그런 박람회 있잖아요. 무역 박람회 같은데 참석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다 도끼를 날카롭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가 매일 나도 그럴 수 있겠죠. 나도 매일매일 수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맨날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뭐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뭐 일타 강사의 뭐 이게 인강이라든가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 요즘 트렌드를 갖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같아. 나 유튜브 많이 봐요.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뭐 요즘 입시라든가 뭐 영어 교육이라든가 요즘 수능이라든가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맞으자는 부분은 없잖아요. 남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나의 그 정도의 자신감은 없으니까 내가 무조건 맞다라는 자신감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등록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이런 날카로운 가장자리 나를 갖다가 복구하기 위해서 너의 생산성에. 그리고 이게 바로 이유인데 이러한 회계사라든가 법률, 그러니까 로이어, 변호사라든가 간호사와 같은 그런 전문 직종들이 요구되어져요. 끊임없이 배우도록. 그 직종, 전문직에서의 새로워진 거. 새로운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업투데이트, 최신화되기 위해서. 업데이트. 유용해지기 위해서. 쉽죠? stay motivated. 받아들이고요.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에 대한 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다가 증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굉장히 쉬운 글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나를 도끼날처럼 나를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뭘 봤냐면 뭔가 등록해라. 그쵸? 뭔가 수업도 듣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배워라.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동기부여야 돼요. 아이, 나야. 솔직히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집을 한두 번 했겠어요? 솔직히 이 집은 많이 안 했어요. 애들이 잘 안 틀려가지고. 근데 이런 거. 그 다음 변명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 다예요, 이거. 이걸로 답을 갖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근거는 충분히 많이 찾았어요. 오케이, 태민이 23번의 답은 몇 번? 2번에 너는 지금 나랑 지금 뭐란 거야? 아니 질문이 이해가 가는데. 지문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봐봐 태민아 봐봐. 그러니까 네가 지문이 이해가 됐다는 너의 느낌과 실제로 이해하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지. 뭐냐면 여기서 네가 갇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패턴 속에 갇혀 있다는. 그래서 네가 뭉툭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오케이? 그러면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하는 패턴에 갇혀 있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를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네가 이해한 부분 중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걸 반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요. 계속 동기부여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새로운 걸 배우러 수업도 등록하고 해야 되니까요. 1번. 몇 번? 5번? 1번이에요. 1번에 keep on learning. 계속 배워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2번에서 내가 너 의아스러운 게 2번은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숙달을 위해서, 숙련되어지기 위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라는 거는 반대예요. 알겠어요? 새로운 거 계속 배워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반대적인 물론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의 이제 내용의 이해가 이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왜 나 혼자 틀렸을까? 아, 내가 놓친 건 있구나 생각을 해야죠. 이런 부분 놓쳤죠. 그죠? 이제 새로운 거 배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뭐 한 페이지를 좀 후딱 넘어갔으니까 4, 5, 6, 7 중에 오답은 26번, 6번, 7번. 자, 6번 두 분이고요. 7번 한 분이고요. 자, 6번 가보세요. 6번에 6번 두 분이고요. 일단 또 이제 이 강조했던 것 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이 이렇게 뭐 exert 중요하다고 했지? 나중에 나오겠죠? as if 중요하다고 했지? as though나 분명히 나오겠죠. 당연히 그게 또 여러분의 독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뭘 얘기하는 거죠? demanding. 디멘딩 이거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수업을 2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러면 화요일날 했는지 토요일날 했는지까지 모르겠는데 디멘드가 뜻이 뭐예요? 디멘드가 요구하다죠? 그래서 디멘딩이 뭐예요? 이거 또 내가 헷갈리긴 하는데 최근에 진짜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너무 한 것 같거든? 아닌가? 일단 혹시 또 모르니까 demand가 요구하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근에 필기에 혹시 나중에 보다가 있으시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demanding이 뭐라고요? 까다로운의 뜻이에요.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예요. 내가 맨날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아실 때가 됐습니다. 뭐 최근에 아니더라도 많이 설명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나올 때마다 이그젝팅까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죠. 두 개가 까다로운 뜻이다. 이제 그만해야 돼. 왜냐면 이그젝트가 정확한이라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요구하다의 동사가 있다는 걸 챙겨라.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죠. 이것도 꽤 어려운 독해예요. 지금 첫 문장 상당히 길어요. 자, 적었습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One of the most demanding, 가장 까다롭고요. 그와 동시에 inspiring, 뭘 주는 거예요? 영감을 주는 측면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translating, 번역하다. 오케이? 그러면 그러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 is가 동사죠. one of니까 잠재력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잠재력이냐? 그러한 창의성에 대한 잠재력이죠.
근데 그 창의성이 that arises 발생하죠.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 What Peter Hollindale has called the childishness of children's text라고 피터 홀린데일이 불렀던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창의성에 대한 잠재력이다. 말 어렵죠? 근데 좀 더 볼게. 근데 그 childishness, 아이성이죠. 아이성이 뭐예요? 아이와 같은 아이의 성질이죠. 아이로서의 성질. 그 아이의 성질이 뭐냐? 아이가 되는 거의 특징이에요. 말 그대로 childishness를 아이가 되는 것의 특징이고요. 그 아이가 되는 거의 특징이 뭐다? 다이나믹, 역동적이고요. 상상력이 뛰어나고요. 실험적이고요. 상호작용적이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해요. 여기까지가 됐어요. 한 문장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봐봐요. 그냥 이제 읽으면서 내가 뭘 느끼기를 바라냐면 계속 내가 이걸 요구를 할게. 여기서 이걸 봐야 되는구나. 내가 다음번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걸 봐야겠구나. 너네 근데 내용이 계속 똑같아요. 내가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요 엔드 병렬 보세요. 이 엔드가 누가 누구의 병렬이에요? 디밴딩과 인스파이어드. 그러면 잘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번역을 하는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일 까다롭지만 그 동시에 영감을 주는 측면이 있대요. 오케이? 얘들아, 까다로운 건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겠죠? 영감을 주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렵지만 우리에게 영감을 준대요. 그런 측면이 난 이런 거 요구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이 병렬 적은 다음에 이것이 반대말이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잠재력인데요. 창의성에 대한 잠재력. 까다롭지만 영감을 주는 게 바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좀 쉽진 않아. 쉽진 않지만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잠재력이죠. 근데 그 잠재력이 창의성에 대한 잠재력이거든. 근데 이게 여기 좀 많이 어려워. 어디로부터 발생하냐면 피터 홀린데일이라는 사람이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아이들의 글에서의 아이성, 유아성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여기가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주죠. 아이성, 유아성이 뭐다? 역동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실험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불안정한. 이게 바로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특징들,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특징들인데요. 이 홀린데일이 언급했던 이러한 불안정한 특징들은 뭘 요구한다? 작가나 번역가들로 하여금 to have understanding, 이해를 가지도록 요구해요. 근데 뭘 이해하기를 갖다가 요구하느냐? Of the freshness of language to child's eye, 아이들의 눈에는 언어의 신선함. 아이들의 눈에는 언어가 신선해 보이는 거야. 아이들의 눈과 귀에, and ear를 다 놓쳤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affective,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의 affective한 관심사. 그리고 언어적이고 극적인 연기, 놀이. 근데 어린 아이 시절에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요구하는 거죠. 자, 역시 문장은 그래, 니네들 이거 봐봐. 계속 문장들이 거의 넉 줄, 석 줄, 다섯 줄 이렇단 말이야. 근데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는 병렬 봐야 되는 거야. 봐봐, 다시 한번. 홀린데일이 언급하고 있는 아동의 불안정한 특징은 작가와 번역가로 하여금 뭐 하도록 요구한다?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오케이? 뭘 이해하느냐? 뒤가 바로 이해의 내용인데 이해의 내용이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첫 독해처럼 조금 까다로운 병렬이에요. 이해는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죠. 몇 개일까요? 3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자, 1번이 뭐예요? 틀렸어. 3개를 맞췄는데 어떻게 effective를 가요? freshness예요. 1번이 freshness예요. 뭘 이해한다? 언어가 아이들의 눈과 귀에는 신선한 거야. 야, 애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들어보는 말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지? 처음 들어보는데 귀로 듣기에도 눈으로 보기에도 처음 보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선함. 어른들은, 작가나 번역가는 애들 눈에는 언어가 신선할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뭘까요? 2번이 뭘까요? 컨선즈예요. 그래요. 아까보다 낫다. 머리가 조금 이제 원어를 듣는지. 어펙티브한 관심사. 어펙티브는 내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뭘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일단 두 개 찾았으니까 난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지. 아까부터 몇 개인지 물었는데 시작도 못하겠어. 내가 좀 답답하다니까. 근데 지금 두 개 했으니까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저도 뭐? 저도 아니 왜? 드라마틱 드라마틱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linguistic and dramatic play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동기의 놀이는 놀이인데 어떤 놀이예요? 언어적 놀이, 연극적 놀이. 애들이 언어를 가지고 노는 거야. 아빠 역할하면서 여보 나왔어. 그 다음에 오늘 회사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처음 써보는 말을 해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언어적이고 드라마적인 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틱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또 병렬이니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내가 이 병렬을 갖다가 근데 결국 이 세 개를 갖다가 나열하는 엔드는 어디 있는 거야? 세 개를 잡았으면 엔드도 뭐야 그죠? 그래.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계속 병렬이라는 게. 이거 못 잡으면 문장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잖아. 결국 뭐예요? 하나, 둘, 셋. 결국 작가와 번역가는 누구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애들을 이해하는 거지. 아니 솔직히 뭐 되게 나왔지만 결국 애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네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르치면 너네 마음을 이해해야지. 너네 마음 보기에는 니네 이런 독해 굉장히 신선하잖아. 모르겠지? 너네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너네들이 어떻게 노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번역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whether 하도 이게 문장. 그러니까 나도 알아. 이 새끼들 좀 짜증나는 새끼들이야. 그러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소리를 번역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서의 소리냐면 이렇게 read aloud qualities of books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갖다가 큰 소리로 읽어주는 특징들. 그 다음에 동물의 소리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시라든가 아니면 nonsense니까 의미가 없어. 말이 안 되는 라임이라든가 이런 라임들 여기까지를 묶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translating이 주어고요. 요구예요. 번역을 하는 건 요구예요. 근데 뭘 요구한다? 상상력이 뛰어난 해결책을 요구하는 거죠. 아이들의 책을 번역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되고 상상력도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시각적 자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문법 시간에 할 건데요. 아니 오늘 구문 시간에 할 건데요. 이거 약간 딱 거꾸로 한번 예습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so 동사 주어라는 표현 물론 나한테 들어봤어요. so am I, so do I, so can I 이거 뭔 뜻이에요? 이 주어도 이래서 I am Korean 내가 이따가는 조금 간단하게 적어드릴 건데 I am Korean 했더니 B가 so am I라고 했어요. 뭔 뜻이에요? 나도 그래. 그쵸? 이래서 A가 I like English라고 했어요. B는 뭐라고 그래요? So do I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그래. 그쵸? I can speak English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영어로. 나도 그래, 저 새끼야. 아, 진짜 우리 정한이의 이 참신함 진짜. 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I can speak English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So can I. 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에 또 포인트를 잡아야죠. I am Korean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so am I가 되고요. I like English였죠. 그럼 뭐예요? So do I가 되는 거예요. I can speak이었으니까 뭐가 되죠? So can I죠. 알겠어요? 초육 때 배운 거죠?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는 do.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내가 이제 이거를 갖다 이따 구문 시간에 나오는데 오늘 독해에서는 이게 as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이 주어도 그렇다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안 보이죠? 알아.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선생님이니까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배웠지? 안 보여. 봐봐요. 소리를 번역하는 건 중간에 건너뛰어. 바로 보면 where부터 또 병렬이잖아. 소리를 번역하는 건 상상력이 뛰어난 해결책을 요구해요. 근데 시각적 자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그렇다. 정말 그렇다. as 동사 주어가 쓰였으니까 지금 안 보이지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 근데 어려운 때 해야지 저거를. 자, 이때 does 뭘 가리킬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조동사는 조동사, 비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를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때 does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디멘즈예요. 그래요. 할 수 있어. 물론 이 디멘즈를 대입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 문장 나올 때 이걸 똑같이 해석할 수 있냐? 그건 쉽지 않아. 반복해야 돼. 결국 시각적 자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뭘 요구한다? 창의적인 상상력이 뛰어난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or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잖아.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 병렬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새끼들이 지금 미국 놈들이니까 우리는 딱딱 맞춰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대충 쓰다가 막 빼먹긴 거예요. 이때 5원은 몇 개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병렬 연습을 내가 시키려고 하는 거야. 잘 쓴 병렬도 봐야겠지만 조금 부족한 병렬도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세 개? 자, 세 개 나 충분히 이해해. 근데 왜 그러냐면 네 개야. 근데 네 개로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왜 그러냐면 지금 찬이가 세 개라 그랬잖아요. 찬이 뭐 봤을까? 인 봤을까? 인 봤지? 그러면 인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인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번역한다는 게 어디에서든 애기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서든 아니면 동물 소리, 음매에서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도 번역하잖아. 미국 애들은 미아오라는 미아오. 근데 우리는 야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바우와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멍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멍멍.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요? 의미 없는 라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있죠. 여기. 아이들의 시. 그렇죠? 여기에 인이 있었어야 돼. 이 새끼 안 쓴 거야. 빼먹은 거야 이거. 이거 내가 오타 친 게 아니라 이거 인 빼먹은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결국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병렬을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상상력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그러한 multifaceted, 아까 내가 단어 뭐 한다고 했지? 이거 한다고 했죠? 다측면, facet이라는 단어가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급한 단어는 아니어서 다측면, 다면적인 창의성이 때때로 뭐 한다? 아이들의 문학을 가장 forefront 선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상상력이 뛰어난 실험에다. 결국 이게 뭐였지? 처음이 야, 아이들을 위해서 번역하는 건 일단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어때요? 영감을 줘요. 왜?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애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동 문학이 어디 있다? 상상력이 뛰어난 실험. experimentation, 실험에서의 가장 선두에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위해서 번역할 때는 상상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면은 어른들은 알아먹어. 근데 애들한테는 언어가 좀 낯서니까 신선하다는 게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필요하구나. 가 돼 있어요. 자, 두 분이었는데 아이고 한글말 보기니까 훨씬 수월하게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1번에 아동문학의 번역에서는 아동의 특성이 기반을 둔 창의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아동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오케이? 다른 보기들은 개인적으로 왜 아닌지를 생각하시고요. 나는 요 effective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정말 중요해서 한 7개를 아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최근에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해봤자 한 석 달 좀 됐을 것 같아서 이거 다 까먹었을 것 같아갖고 근데 중요합니다. 봐요. 나 항상 7개를 쓰고 시작해요. 그래서 니네들이 얼만큼의 발전을 하고 있는지 이랬다가 너희도 그냥 나 따라 쓰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옆에다 뜻을 적어드릴 거예요. 자, 7개를 정리해드리면 돼요.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렇게 쓰는데 한참 걸리네. 이 중에 몇 개를 아는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계속 자신의 실력을 점검을 하셔야 돼. 시간 아까우니까 이거 지우고 있을게요. 자, 그냥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중에 몇 개를 아는지를 갖다 리스트로 판단해내니까 내가 지금 각자에게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느끼시고. 자, 다 적었나요? 이제 뜻을 듣기 시작할게요. 뜻 적는 것도 또 시간 걸려요. affect는 동사로서 뭐예요?
영향을 미치다가 되겠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effect는 명사로서 영향 또는 효과, 결과, 효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부터 벌써 버벅거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effective부터 뭔가 얘기가 꼬이기 시작해요. effective는 형용사인데요. 얘는 정서적인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가서 affect라는 단어가 명사로 정서라는 뜻이 있어요. emotion, feeling. 그래서 affective가 emotional, 감정적인, 정서적인. 여기서부터 뭔가 삐끗하기 시작하는데 effective는 또 할만해요. 우리는 또 이거 알아요. 이게 뭐예요? 효과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effective 정도는 당연히 아는 상태에서 effective가 정서적인 이거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왜냐면 effective의 정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가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두 단어가 서로 반대말 관계예요. 왜 이게 반대말이에요? 얘들아, 둘 중에 하나가 감성이고요, 하나가 이성이에요. 뭐가 감성이에요? 그쵸? 이건 이성적인 거예요. 이건 대가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효과적인가 계산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얘는 반대 관계예요. effective 나오면 대조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예요. 이걸 비슷하게 느끼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이제 하나가 더 생겼죠. affection이라는 건 명사로 애정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애정. 물론 정서와 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정서라는 건 그냥 일반적 감정이고요. affection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affection에서 나오는 형용사 많이 쓰여요. 애정 어린, 애착이 있는, 사랑하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affection이. 자, 그다음 마지막 affectation은 뭐냐? 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affect라는 단어가 영향을 미치다가 아니라 아주 그 소수의 뜻이긴 한데 중심 뜻이 아니라 얘가 위장하다, 가장하다, 그런 척하다 이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ffectation은 그 위장하다의 명사형으로서 위장, 가장 그런 척하는 그거 있잖아요. 겉모습으로 실제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 딱 끝을 보여주니까 뭐 아직 안 배운 거를 나중에 가르치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까지 나중에 또 있어 보다는 그냥 이렇게까지 여러분 고3이니까 여기까지 끝내는 거야. 여기까지 끝내는 거야. 어펙트와 관련된 단어는 끝내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관심사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으로 뭘 신경 쓰는지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누구였죠? 한 분이었는데 이거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태민이가 혼자 틀린 것 때문에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네가 안 틀렸어도 이 독해를 다 하긴 했었어야 돼. 근데 너 솔직하게 다 적었나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답찬 남들은 맞았는데 왜 태민이가 틀렸을까 이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 근데 독해를 하긴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답찬 거는 할 수가 있었나 본데 중요한 독해긴 해요. 이거. 자 일단 가볼게. 오 또 나왔다. 내가 이것도 이제 해서 칠 거야. 그다음에 이따가 이 문장 한 문장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가볼게요. 진화적 다시 적었어. 나 우리 시작할게. 이거 중요하다네. 그러니까 뭐 이딱 표현 글의 내용보다는 이 두 가지의 표현만 우리가 딱 잡으면 돼요. 진화적인 관점으로부터 두려움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려움은 기여해왔어요. 근데 어디에 기여해왔냐? 변화를 육성하고 제한하는데 그리고 종을 보존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거야. 진화적 관점에서. 얘들아,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치? 쫄아가지고 무서우면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병신 같은 게 아니라 용감해. 졸라 용감해. 두려움이 없어. 다 간 다음에 잡아먹죠. 호랑이를 봤는데 저 새끼 뭐지? 가까이 가다가 잡아먹히는 거야. 우리는 두려워야 되는 거야. 근데 두려움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하는데 변화를 육성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을 갖다가 보존하기도 하는데 두려움이 기여했다는 거야. 자, 첫 문장 읽었을 때 이제 이거 오답적으로 태민이랑 얘기할 것만 태민이랑 얘기하고 나머지 같이 할 건데 태민아, 두려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 플러스예요. 우리는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도.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빠르게 생각하면 돼. 우리의 조상들, 살아남은 조상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조상이었겠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
그렇죠? 어린 나이에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물려받았을 거 아니야.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 안전한 삶을 사는데도 맨날 무서워.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비행기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뭐 물론 그런 국회도 많죠. 우리는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봐봐요. 두려움은 생존적인 필요예요. 근데 안정성이 또 그렇다. 가 되는 거죠. 봐봐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게 fear예요. 두려움은 생존적인 필요성이에요. 두려움은 살기 위해 필요해요. 근데 뭐도 그렇다? 안정성도 그렇다. 왜 이즈가 나왔는지 알겠어요? 앞에도 이즈니까 이즈가 나왔죠. 아까는 디맨즈가 나왔으니까 더즈가 나왔고요. 이번엔 비동사니까 두려움도 생존적인 필요고요. 안정성도 생존적인 필요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힘이에요. 자연의. 어떤 힘이냐? 변화의 능력을 제한하는 또 다른 힘이에요. 변화의 능력을 제한한다? 자,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 그러면 새로운 곳에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가요. 그러면 변화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 저기는 어떨까? 저거 한번 먹어볼까? 못 먹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 문장 짧죠? 어이씨 이 짧은 한 줄도 안 되는 문장인데요. 해석해보세요. 각자. 그 다음에 한 명을 시킬 거예요. 한 명을 시킬 거예요. 오늘 나랑 대화를 제일 아는 사람이 연우예요. 연우를 시킬 거예요. 물론 딱 연우가 느끼기에 어떤 단어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단어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 단어만 알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어를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단어를 모른다 치고 그냥 해석을 해보세요. 케이어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케이어스는 혼돈, 혼란 이거죠. 태초에 커즈머스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화로운 커즈머스가 코스모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개념에서 혼란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과 육지를 그러니까 육지와 하늘과 땅을 나누고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짧은 문장이니까 해볼까요? 안정적인 패턴은 혼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있도록 두는 필수적이다. 자, 안정적 패턴은 필수적이죠. 필요하죠. 그러면 왜 안정적 패턴이 필요할까? 레스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렇지? 오늘 알려줄 거야. 레스트는 정말 가끔 나와요. 정말 가끔 나오는데 또 가끔 나온다고 해가지고 버려 어쩔 수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레스트가 먼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혼란해서 사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요. 혼란해서 사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정적 패턴과 혼란은 같은 개념인 것 같아? 반대 개념인 것 같아? 그쵸? 혼란스럽다는 건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레스트의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o that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붙어있는 so that이죠? 붙어있는 so that은 뜻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이죠. 자, 이거는 알고 있단 말이죠. 뭐뭐 하기 위해. 근데 이제 두 개를 더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이건 내가 처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쵸? 처음 나왔어요. 이 고2 거에는 안 나와요. 고3 거에 나와요. 고3 독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last should라는 표현이에요. last should. 뜻이 뭐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해. last should.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for fear that. 얘까지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해 됐어요. 자, so that은 뭐다? 뭐뭐 하기 위해. last should와 for fear that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입니다. 오늘 처음 만나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예문을 들어줄게요. 솔직히 예문은 쓰는 안 쓰든 여러분의 선택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 studied 뭐 예문은 졸라 유치하죠. I studied hard. 근데 so that 나는 좀 빨리 적을 테니까 뒤를 다 고칠 거예요. I could succeed. 자, 아직 적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나는 열심히 공부했죠. so that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지우겠습니다. I would
who did not fail. 이렇게 할게요. 오늘의 예문은 이걸로 가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로 하면은 연결이 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하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써요. 우리는 뭐뭐 하기 위해는 so that can을 쓰고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는 so that wouldn't, will not을 쓰면 돼요. 근데 이러한 무식한 문어치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뭐다? 여기다가 꼬랑지를 이렇게 내서 lest I should fail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표현이에요. so that can만 나오거나 so that will not 나오면 할 수 있어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 so that 나오면 안 할까? 하기 위해. 하지 않기 위해. 근데 lest should라는 표현은 이 자체가 뜻이 뭐다? 실패하기 위해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가 되는 거죠. lest should. 어려운 표현이에요. 나도 영어 책을 갖다가 많이 보지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독해, 고3 독해에서만 가끔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뭐냐면 for fear that 얘는 주로 might를 쓰는데 지금 조동사가 포인트는 아니니까 I might fail 이렇게도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예문을 정리가 됐죠? 처음 보는 구문이니까. 자, 세 번째 거는 그냥 이렇게 내가 좀 처리를 해드릴게요. 얘는 해석이 돼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운전을 조심한 거죠. 결국 뭐예요? 죽기 위해서요? 안 죽기 위해서요? 안 죽기 위해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건 실패 안 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거죠. 이 for fear 대신 좀 해석이 돼. 얘는 좀 그냥 직역해 되는데 last should는 외우셔야 돼요. last should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자꾸 난 이게 내 성격이 내가 이게 진짜 좀 고쳐야 되는데 요 대는 뭔 대신 것 같아요? 뒷문장 완전하네? 앞에 fear라는 명사가 나왔네?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성격이 내가 좀 저런 성격. 저건 뭘까? For fear that 과정 표현이 아니라 저때의 계속 뭘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잘했던 것 같아. 그 당시 저기 계속 궁금해하지 저런 거야 저런 거. 그러니까 물론 for fear that 외우려면 외워. 근데 이제 last should를 외우는 게 낫겠고요. for fear that은 해석이 돼. 내가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가지고 그 동격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좀 다른데요. should 어디가 쓸까요? 생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조동사 빼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외울 때 last should를 외워야 돼요. 이제 여기에 should 빠진 거예요. 자, 안정적 패턴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혼란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됐죠? 자, 지금까지 우리 또 나는 태민이랑 얘기할게. 태민아, 두려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 패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왜? 혼란 속에 살지 않아야 되니까. 안정적이고 두려워서 변화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그러나 컴마 찍었잖아요. 그러나 나 컴마가 있는 게 맞다니까. 없는 경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들의 안정적인 패턴들은 어렵게 만들어요. 안정적 패턴이 좋은 거였잖아요. 그러나 그 안정적인 패턴, 이런 대의가 계속 지칭이 보여야 돼요. 안정적 패턴은 어렵게 만들어요. 뭘 어렵게 만들어요? 해석 안 해요. 가져오니까. 이건 지칭이 아니죠. 아니, 다 목적어니까. 뭘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고정된, 굳어진 행동을 포기하고 버리는 걸 어렵게 만들어요. 심지어 어떤 것조차도 they are no longer 더 이상 유용하거나 건설적이거나 또는 건강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조차도 굳어버린 행동을 버리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얘들아, 대의는 내가 했습니다. it도 내가 했죠? 과목적으로. 대의가 뭘 가리킨다고? 내가 했는데 놓쳤지. 안정적 패턴. 안정적 패턴은 좋은 거였잖아요.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나 안정적 패턴은 고정된, 굳어버린 행동을 버리는 걸 어렵게 만들어요. 심지어 어떤 것도 더 이상 쓸모가 없고
건설적이지 않고 건강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들조차도 이때 도주는 니네 맞아요. 뭐예요? 그쵸. 아니. 아닌데요. 아, 쏘리. 내가 지금 잠깐 딴 생각하다가 낚였어요. 패턴즈 아니에요. 도즈 뒤에. 도 뒤에? 이거 뒤에 대시 주관되는데 앞에 있는 도즈를 끊어줍니다. 겉들은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다? 더 이상 쓸모 있거나 건설적이거나 건강을 만들어내지 않는 뭐? 행동, behaviors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런 행동들조차도 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정적 패턴, 예를 들어서 니네 그럴 수 있잖아. 방학 동안이라고 좀 그렇고 아침을 안 먹는 버릇이 있는 거야.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 건강에 일단 상식적으로 좋아 나빠. 근데 안 바꿔. 왜? 두려워서. 그러니까 너네 아침 안 먹다가 갑자기 몸에 배탈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안 먹어버렸는데 엄마가 먹으래. 그러면 소화 안 돼. 그 다음에 설사해. 이러니까 못 먹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정된 굳어버린 행동을 포기를 못해. 근데 그 행동이 심지어 쓸모가 없는 행동조차도 나쁜 행동, 뭐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담배를 계속 피는 거지 안정감을 위해서. 맨날 폈으니까. 안 피면 이상하잖아. 무서워. 이런 거야. 무서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은 네가 변화하는 걸 막아버려요. 근데 언제 네가 위험을 무릅쓰는 걸 원치 않을 때 어디에? 이런 미지에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발을 디디기를 원치 않을 때에 변화를 막죠.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들이 unfulfilling 성취감을 얻지 않는 직업을 떠나지 않는 걸 선택해요. 그 다음에 실패하는 관계를 떠나지 않는 걸 선택해요. 뭔 소리냐?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월급도 낮아. 사장이 지랄해. 근데 그만둬 못 그만둬? 못 그만둬. 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맨날 싸워. 이혼해 못해? 못해. 왜? 더 두려워서.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 애들은 누가 키우나? 그래서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오케이? 근데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에. 이러한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두렵잖아. 모르는 게 더 두렵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반면에 두려움은 또한 뭐 할 수 있다? 변화를 동기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네가 두려워하는 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일찍 죽는 거. 근데 뭐처럼? 너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는 걸 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 결국 이 독해니까 이 독해의 너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뭐 했을까요? 일찍 죽었죠. 오케이? 결국 두려움이라는 건 두 가지 역할을 하네. 변화를 제한하는 역할도 하지만 변화를 육성하는 역할도 하죠. 무서우니까 바뀌는 게 싫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내가 생각을 요구하는 건, 그래, 이 생각은 약간 선택적이긴 해. 근데 내가 독해를 할 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변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맨날 아침에 삼겹살을 먹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부터 삼겹살 먹어 안 먹어? 먹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침마다 삼겹살 먹다가 아버지가 콜레스테롤 과다로 간 경화로 죽어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날 삼겹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무섭잖아. 왜? 아빠처럼 죽을까봐. 그렇죠? 물론 또 아버지를 기리면서 우리 아버지 삼겹살 좋아하셨는데 아침마다 이제 사진 앞에다 삼겹살 올려주면서 나라도 먹어야지, 나 효도해야지, 나라도 먹고 빨리 같이 죽어가지고 아빠 만나러 가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무서워서 변화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빠처럼 죽기 싫으니까 변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면 있잖아요. 뭐 나도 어렸을 때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존경하겠지만 어떨 때는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남자니까 아빠처럼 안 돼야지, 또는 이제 연우가 나 엄마처럼은 안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이고요.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난 나중에 크면 저러지 말아야지,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너네한테 하시는 방법을 보고 나는 내 자식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뭐한다? 우리의 종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계속 두려움을 플러스 약간 두려움이 마이너스가 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화를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관계도 못 벗어나. 근데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의 생존적 전략이 된다가 됐어요. 이 7번의 답은 3번이요. 자 3번에 두려움과 그의 듀얼 이중적 기능이에요. 이중적 기능이 뭐다? 자 태민이가 이걸 말을 해야지 라고 치는 거죠. 두려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 기능. 뭐 해주고 뭐 해주는 게 이중적이에요. 변화와 관련하여. 그쵸? 포스터링과 리미팅. 어떤 경우에는 변화를 제한하고 웃어도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변화를 갖다가 초래하고 변화를 동기부여해줘. 이 두 가지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오답은? 저요? 네, 너의 처음에 오답은? 5번이요. 5번에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두려움의 역할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건 일단 두려움을 마이너스로 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두려움을 갖다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두려움을 대처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두려움을 대처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역할, 두려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아, 나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이건 약간 뭐냐면 아닌가? 일단 8, 9, 10, 11 중에서 오답 개수를 들어본 다음에 한번 좀 판단을 해보겠어요. 8, 9, 10, 11에 8번 한 분, 8번 없어요? 오, 8번만 두 분인 거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나는 31번 하고 싶거든. 30번 하고 싶은데 그러면 8번까지를 한 다음에 530번까지 한 걸로 치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1번 조금 시간을 많이 오버가 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좀 진도를 빼놔야 또 이제 화요일 날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1번은 내가 하려고 했던 거 28번이죠. 28번을 갖다 여러분의 오답인 거죠. 오늘 이 첫 문장을 찬이가 한번 해주세요. 전략적인 시선은 낮은 가치를 갖는다. 그쵸? 어디에서? 조직에서. 조직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왜 전략적 시선 또는 비전이 괜찮아요? 시선, 시야 또는 여기서는 목표로 쓰였어요. 전략적 목표. 근데 네 해석이 나쁘진 않아요. 이게 목표로 쓰였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처음엔 몰라. 근데 뒤를 갖다 보니까 여기서 목표인데 괜찮아요. 전략적 시선이 조직에서 단체 조직에서 가치가 없대요. 근데 뒤에 unless가 나온대요.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 의사소통 되지 않는다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근데 어디로? 다운 더 라인 쭉 아래로 어디까지? 직원 어떤 직원? 차례대로 낮은 등급의 매니저, 관리자와 직원들에게까지 다운 더 라인 쭉 아래쪽으로 선 따라서 줄 따라서 전달되어지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조직에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시켰을까? 주제가 나왔어요. 물론 선생님 그러면 첫 문장 읽은 다음에 다 고를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예의 중심 내용을 잡아달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를 갖다가 확인하자는 거죠. 여기서 뭐다? 결국 전략적 목표와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죠. 알겠어요? unless니까 unless 정도 알고 있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면 가치를 갖지 않을까? 이런 방향성을 잡고 가자는 거야. 자, 그 다음 태민이 뒤에 거 한번 해볼까? 다음 문장
왜냐면 구조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길어갖고 안 시키려다가 내가 딱 얼렛을 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한번 약간 앞에 차이가 있던 문장을 갖다가 조금 활용해서 그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비전. 그 목표의 진술이 이거 가져오고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고요. 맨날 나오는 구조니까 여기가 진주예요. 그 목표에 대한 진술이 뭐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방향. 그죠?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야, decision maker를 해석을 못한다는 걸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의사 결정자. 너무 많이 나온 거잖아.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의사 결정자에게 방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복도주는 그죠? 활기를 주는 거죠. 에너지를 주는 거죠. 누구에게? 직원들. 뭐에 향해서? 오랜 장기적인 경기적 전략적 목적. intent가 의도란 뜻이지만 목적도 괜찮아요.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향해서 직원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략적인 목표적인 진술이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주고요. 활기를 주는 게 어렵대요. 어려우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근데 뭐 하지 않으면 뒷부분 그 목표를 알지 못. 그쵸? 그들이 아예 목표를 몰라요.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커미트먼트, 헌신, 관리자의 헌신을 observe, 관찰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구조죠. 결국 지금 찬이가 하는 것과 태민이가 하는 것이 구조가 똑같아요. 물론 길이는 태민이께 훨씬 길었지만 첫 문장에서 둘이 같이 한번 얘기해봐. 전략적 목표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아니 여기 little value니까 마이너스예요. difficult 마이너스죠. 근데 뭐 하자면 전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뒤에 뭐예요? 알지 못하면 관찰하지 못하면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요? 알면 돼요. 전달하면 되고요.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또 더 볼까? 더 확인이 필요한가? 아 그래 문장은 아직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방향을 잡는 거야. 뭔가 전략적인 목표가 효과가 있으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전달되어져야 되고요. 직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수능에 대한 수능 영어에 대한 내가 목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야지. 근데 그게 너네한테 효과가 없어요. 왜? 너네한테 전달이 안 돼. 솔직히 왜 맨날 지랄하는 거지? 왜 맨날 욕하는 거지? 왜 맨날 못한다 하는 거지? 나도 잘 전달을 해. 니네가 알아야 돼. 아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되니까 결국 이 목표를 조직 멤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항상 뭘 의미한다? Putting where we are going and why in writing. 뭘 의미한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가고 있는지를 뭐한다? Putting in writing. 글로 남기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뭘로 해야 된다? 전달하는 거 플러스죠? 커뮤니케이팅 하는 게 플러스예요. 근데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글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조직 전체에다가 organization wide에다가 nation wide 하면 world wide 하면 전 세계적인 거고요. nation wide 하면 전국적인 거고요. organization wide 하면 조직적으로 전 조직적으로 그 진술을 배포해야죠. 나눠주는데 글로 남긴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의 항상. 그러다 보니까 뭐 시킨다? 이 임원진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그러한 목표와 그 정당성, justification, 그 정당성, 그 목표가 왜 올바른지의 정당성을 아는 어렵냐? 설명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케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제 방법이 나오네요.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하지 않으면 목표가 가치가 없어지는데 전달을 어떻게 할지가 나오네요. 이상적으로 이 임원진들은 그들의 목표를 보여줘야 돼요. 회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에 도달하고 관심을 붙잡는 방식으로. 근데 내가 너한테 얘기할 때 나 혼자 속으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은 연예인한테 야 이거 봐봐 이거 모르면 뒤진다 이렇게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거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글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잡아야 돼요. attention.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그러니까 나를 좀 따라 해봐. 나 따라 해갖고 몇 등급이 나오겠어요. 나 따라 해갖고 등급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따라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너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인데 너는 어른이고 나는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어떤 영어에는 너네가 나보다 수학 훨씬 잘할 거 아니야. 내가 영어 잘한다고 너네가 잘한다고 잘난 게 아니죠. 너희는 수학 국어는 나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야. 하다못해 제일 못하는 한국사마저도 나보다 잘할 거 아니야. 나는 기껏 이거 정도 다 아는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나를 딱 이 분야에선 나를 좀 따라. 내가 이거 자꾸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솔직히 이 지문은 내가 많이 기억도 안 나는 지문이에요. 잘 안 틀려요. 아니 안 틀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라. 그게 쉬운 거야. 그래서 engage 이것도 해줄까? 매력적이고요. convincing 설득력 있는 전략적 목표는 엄청난 동기부여적 가치가 있어요. 근데 무엇과 똑같은 이유예요? 갑자기 또 스톤 메이슨 석공이 나오는데요. 석공이 영감을 받은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에 의해서 위대한 캐서럴 성당을 건설하는 거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선생님 갑자기 석공이 왜 나왔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석공은 왜 나왔을까? 석공은 하나의 직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석공이 왜 동기부여를 받았을까요? 성당을 짓는데 근데 나와있지 않은 것도 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죠. 목표 전달을 받았겠죠. 그렇죠? 이 성당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성당이 누굴 위한 걸까요? 성당 왜 지을까요? 뭘 위해서? 돈 벌라고? 뭐라고? 망 보려고? 성당? 예? 아 성당 망 보려고 줘요? 성당이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있죠? 교회, 성당 그죠? 캐서럴 뭐 유명한 성당 어디죠? 저기 스페인에 있는 그 가우디가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에라는 대성당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미완성인 뭐 안 가봤지만 엄청 크게 지금도 건설 중이래네. 걔 죽었는데도 미완성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죠. 그렇죠? 이 목표가 하나님 신을 위해서 진다라는 그런 목표가 전달되어지니까 영감을 받았으니까 동기부여가 생긴 거야. 석공, 스톤 메이슨 버려도 돼요. 오케이? 이거는 뭐다? 조직의 목표가 가치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전략적 목표가 가치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전달되어야 된다. 근데 약간 세부적으로는 글로써 그리고 관심을 끌면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아까 지금 여기서 뭔가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거 까먹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답을 갖다가 찾으시면 인게이지 간다고 그랬구나. 또 제목이는 그쵸 제목을 많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또 약간 납득을 해 이해를 해요. 우리는 이 글에서의 커뮤니케이트가 키워드예요. 전달되어져야 돼. 그쵸? 글로써 관심을 끌면서 전달되어져야 돼. 근데 제목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라는 게 그 주제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 제목을 통해서 그 주제를 끌어내기 위한 추상적 과정. 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두 번이 오답인데 답 몇 번 갈까? 1번이에요. 무엇이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가? 그게 바로 뭐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예요. 이 제목에 대한 대답이 커뮤니케이션. 그죠? 전략적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목이 어려워. 커뮤니케이션이 나오면 좋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질문의 답이야. 전략적 목표가 성공적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 부분은 나도 이해해요. 그래서 24번은 좀 어렵죠. 24번이 제일 어렵죠. 제목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답 한번 볼까요? 찬이 오답 뭐예요? 4번에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 결정을 이미 했어. 목표는 잡은 거야. 근데 그 목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가 되고요. 태민이는 4번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결정되어진 목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아까 engaging, 오늘 demanding과 exacting 했죠? 그렇죠? 단어를 갖다 비슷한 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engaging과 appealing 이 두 개 또 묶어서 외우세요. 얘가 매력적인 뜻이에요. attractive. 그러니까 demanding과 exacting은 까다로워. engaging과 appealing은 매력적인.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세요. engage는 게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니까 이제 포함시키고 관련시키고 매력적이니까 어필 감정의 호소를 하는 거죠.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매력적인 아까 인게이징이 어디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요? 분명 봤는데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중.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는데 또 안 보였네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적 목표가 엄청나게 동기부여적 가치가 있는데 이제 전달이 돼야지 잘 전달돼야지 된다는 거죠. 제목이었다는 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530번까지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30번까지 오답이 없기 때문에 31번은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하려고 진도는 여기까지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물어볼게요. 뭐냐면 31번부터 40번까지의 남은 오답 좀 물어보세요. 오늘 지금 오답 꽤 많이 했거든. 그래야 내가 숙제를 더 내줄까 아니면 화요일까지 더 내줄까 아니면 그냥 이걸로 그냥 마무리를, 그러니까 오답이 많으면 또 이제 여기까지를 해야 되니까. 연어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고, 한 개 남았고, 상훈 한 개, 찬이 없고요, 태민이 두 개, 한 개, 두 개 정도니까 조금 더만 나갈까? 오케이, 이건 내가 이따가 숙제 불러줄 때 결정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부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시간은